저희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예요. 지난번 저의 해리미 언니 영상을 보시면 꽃길만 걷는 듯한 그런 네덜란드의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 오늘 특별히 약간 매운맛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레드 와인을 마시면서 네덜란드의 매운맛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확 까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폭탄을 던지자면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저기 네덜란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거는 사실 따로 에피소드를 하나만 이제 찍자면 왜 네덜란드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너무 그거를 액면가대로 믿는다는 생각을 한 거죠. 언론 보도들 그리고 뭐 수상의 프레스 컨퍼런스라든지 RIVM이라고 이제 국립보건원 그런 인터뷰들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걸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서 정작 한국의 대처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순종적이어서 그렇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8년 동안 여기에서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정된 사회에 익숙해져 있고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는 사회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어떤 계층이 너무 공고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야 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저 그 얘기는 진짜 하고 싶었어요. 네덜란드의 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다 뿐인가요? 네, 아주 뿌리 깊게 있고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는 그런 계층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네덜란드는 사실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평등이라는 가치를 너무 이제 중요하게 강조해서 강조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다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층별로 즐기는 스포츠도 다 다르고 심지어 뭐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언어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중요한 점은 그게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 굉장히 평등한 사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불평등한 사회일 수 불평등한 사회인데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간극을 느낄 때마다 조금 씁쓸한 그런 느낌이. 그쵸. 저는 사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사회나 그런 계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게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는 내가 자랑을 할 때도 돈이 많은 걸로 자랑을 하면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내가 돈이 많다라고 자랑을 하진 않지만 돈이 많음을 알게 하는 모든 신호들을 다 보내요. 내가 세금을 뭐 너무 많이 낸다. 불평을 하죠. 일단 50% 이상 세금으로 나가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이죠.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아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부잣집 애들은 주로 하는 운동이 하키? 이런 거. 축구가 절대 아니죠. 하키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서민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들이 왔을 때 자기들끼리 그런 이미지 뭐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하키를 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축구를 했을 것 같은지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은지 아니면 나 좀 사는 것 같아? 그냥 일반인인 것 같은지 그건데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신 그걸 풀어서 나는 하키를 하게 생겼어? 아니면 축구를 하게 생겼어? 약간 이렇게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상류 사회를 영위하고 그리고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그룹끼리 다니는 사람들을 풍자에서 깍걸이라고 부르고 맞아. 그리고 반대로 하위 문화를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토끼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뉘어져 있는 사회예요. 의외로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처음에 만났을 땐 굉장히 프렌들리 하잖아요. 되게 이야기하기도 쉽고 말 걸기도 쉽고 잘 웃어주고 리액션도 좋고 막 그런데 막상 친해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어릴 때부터 친했던 그 그룹이랑 너무 끈끈해. 네, 너무 끈끈해요. 대학교만 해도 그런 fraternity, sorority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냥 그 그룹 애들이 같이 살고 사회에 나와서도 직업을 구하거나 할 때도 다 이거를 완전 이어주는 인맥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애들은 그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맞아.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심지어 이거에 대한 위키 페이지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네덜란드 생활 8년차 혜림이 언니. 또 너무 당황했어요. 닭갈비를 생각없이 먹고 있다가 육정 문화. 육정 문화. 어떻게 보면 이 네덜란드 사회 정수인 것 같아요. 맞아. 이 육정 문화를 제대로 알면 사실 네덜란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한번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이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인 것 같은데 6.5도 아니고 7점도 아니고 6점. 6점.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육정 문화라는 거는 네덜란드에서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할 때 10점 만점에 6점을 받으면 패스, 맞아. 그리고 6점 아래면 페일.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 강의도 조금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그 6점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5.5점을 받아도 반올림을 해서 6점으로 쳐주고 패스를 시킵니다. 5.5점 아래로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재시험의 기회를 현실적으로는 무한정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은 페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경쟁을 강조하기보다는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중요한 점은 그렇게 5.5점을 반올림을 해주고 5점 이하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면서 정작 정말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한테는 그만한 점수를 못 주게 한다는 거. 이제 최종 점수를 할 때 10점 만점에 8점 후반대 그리고 9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한두 명이 생겼어요. 학교에 제출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는 말이 안 된다. 다시 평가를 해라. 왜죠? 너무 높다는 게 네덜란드 사회에서는 6점 이하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잘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오히려 깎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네덜란드 사회가 굴러가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가장 중심에는 이 6점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너무 경쟁이 과열돼서 문제고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정말 생각.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반대로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성취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회가 반대하고 억누르는 너무 극과 극의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네덜란드에 있다 보니까 제 자신도 사실은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네덜란드를 반반 섞어서 그럼 정말 이상적일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덜란드 사회는 어떤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랑 일을 하기 쉬운지 아닌지를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한국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취업할 때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비슷하다.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거. 8년 살고 나서 느낀 점은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한국 같은 데는 그나마 문제점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은 빨리빨리 변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장점이자 단점인데 여긴 정말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고 뭔가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있는데 그걸 어떤 평등이라는 가치로 이렇게 싸가지고 여러 이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외부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맞아요. 선전을 하다가 민낯이 한꺼번에 까발려진 중요한 계기가 사실은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평등이라던가 아니면 뭐 검소함으로 포장되어진다고 느꼈던 게 공주들이 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라던가 뭐 공주가 입은 옷이 H&M에서 산 옷이다. 일반 수상도 뭐 출근은 자전거를 탄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처음엔 되게 와 대단하다 네덜란드 진짜 권위의식이 권위의식이 없고 다 이렇게 그냥 검소하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당연할 때는 그걸 굳이 기사로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치구나. 국민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게 아닌가. 네, 제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했던 적은 2013년인가 4년도에 그 MH17 항공기 격추 사건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그 시신들이 스키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국왕이랑 여왕이랑 이제 관료들이 다 그 자리에 가서 맞이를 했는데 정말 그냥 딱딱한 이런 뭐 의자 이런 거에 아무런 의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들 앉아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한 구씩 들어올 때마다 다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맞아. 또 하필이면 그때 한참 한국에서는 네. 세월호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진짜 그때 한국의 세월호의 그 상황과 겹치면서 제가 너무 한국에 대한 회의를 느낀과 동시에 실망을 많이 느낀과 동시에 이 네덜란드의 어떤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평소에 굴러가는 사회 시스템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선진국의 어떤 진면목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느꼈었어요. 근데 흔들리게 된 게 바로 이 코로나에 그렇죠.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민낯을 많이 보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돌아가고 싶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돌아갈 자신이 없다. 네, 돌아갈 자신이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둘 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서 이제 나고 그쵸, 자라서 20년 이상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면 한국을 정말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 내 나라구나 라고 느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도 이방인이지만 지금 만약에 한국에 간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이방인일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 초기 때 교민을 위한 귀국 전세기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자꾸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네덜란드도 교민들을 위한 전세기가 뜬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교민인가? 아니면 나는 뭔가 그렇다고 내가 뭐 주재원인 것도 아니고 유학생인 것도 아니고 더치는 더더욱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나는 뭔가 근데 그렇게 나를 교민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체성으로 넣고 보니까 그런 댓글에서 보이는 야 뭐 지들 편할 때는 뭐 외국 나가서 살다가 갑자기 뭐 이럴 때 한국 온다고 막 오지 마라 니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내 조국에서 왠지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의식적으로는 한국인이라고 정의되기를 굉장히 거부하면서 살았지만 하지만 나의 어떤 한 부분 속에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게 나라는 사람의 100%를 다 설명하지는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극명하게 터져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